시간대학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케인즈학파와 고전주의의 태동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고전학파가 나오기 전 당시의 사회적 관심사는 산업혁명으로 늘어난 부에 대한 배분이었습니다. 스미스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할 때 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다고 보며 고전학파를 만들었습니다. 케인즈 학파는 1929년 10월 말 뉴욕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생겨난 학파인데요. 이 세계 대공황은 당시의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었고 장기적 불황은 없다는 그런 학파의 설명의 발레가 생겨났습니다. 이 대공황의 영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생산이 위축되었고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요. 또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의 3%였던 전에는 3%였던 실업률이 1933년 37%까지 오르면서 약 12배 정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게 실업은 단지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었습니다. 시장에 초과 공급이 존재하면 가격 하락으로 수요가 증가해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노동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지 못하고 대규모 실업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대규모의 공공사업으로 유효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케인즈학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공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쏟아부어 일자리 창출, 중산층 강화, 그리고 빈곤층 구제를 통해 대공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인즈학파와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학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전학파는 아담 스미스에서 시작해서 말더스, 리카도, 미에 거치는 영국 경제학파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첫 번째로 경제적인 충격이 가해져도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경제가 자연스럽게 균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인 불황은 없으면 총수요 정책은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전학파의 시작은 산업혁명 때 아담 스미스였습니다. 이후 토마스 셀서스를 거쳐 데이비드 리카도에 이르러서 고전학파는 해체되게 됩니다.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전제는 세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이의 법칙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이에 의해서 주장된 것입니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생산하는 자에게는 소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은 어떻게든 간에 사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한 만큼 수요가 되기 때문에 총 공급은 총 수요로 균형이 맞춰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후 대공황 때 세이의 법칙이 깨지게 되면서 케인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전학파의 주요 특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격의 신축성입니다. 가격은 신축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상품시장에서는 가격,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자금시장에서는 이자율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완전 고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노동 초과 공급이나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물 화폐 시장입니다.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화폐 시장이 실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인즈 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20세기의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더는 케인즈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는 여러 경제학자들이 방임주의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여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즈 경제학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기본적인 주장은 물가가 변할 때 가격이 경직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총수요 정책을 사용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인즈의 주요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수요 이론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통화량 조정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불량성을 통해서 수요에 충격을 주어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의 경직성입니다. 가격은 경직적이라서 한번 상승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 고용 불가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용 상태일 수는 없고 자신이 원뜻 원치 않듯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고전주의 그리고 케인즈학파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전주의 사례에 대해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손이 부정적 효과 사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상한제 잠깐만요.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상승, 세 번째는 독일의 민심 우선주의, 네 번째는 2차 대전 때의 시장 불신주의가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세 차익 확대로 인해 향후 아파트 값이 급등하게 되고, 건설사의 민간 택지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가 되며, 정비 사업성 악화로 공급 물량 감소가 되는 등 많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들이 없는 한계 이익이 줄고 한계 비용이 늘어나 경제적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또한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잉여 감소, 즉 사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민심 우선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인강이 기적 후 3인당 정부가 집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경제 성장의 과실이 다수 국민들에게 부풀어져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팽배하게 되고, 자유시장 경제 노선의 포기와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 그리고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결과 시장 경제의 역동성 저하, 저성장과 고실업률 등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 2차 대전 때 시장 불신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차 대전 직후 영국과 프랑스의 3인당 정권은 민간 기업들이 이윤 추구 동기가 국민 희생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산업과 금융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 침체가 야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인즈파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의 선두주자 격인 스웨덴은 케인즈주의를 경제 정책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부터 1993년 동안 정부 지출이 GDP 67%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 실업률은 1.5%에서 8%까지 상승했습니다. 당일 연도 재정 적자는 GDP 12.3%, 누적 국채 규모는 GDP 40.3%에서 77.9%까지 확대되게 되어 더 이상 기존의 성장 모델로는 체제주의가 힘들게 된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웨덴은 전통적인 케인즈주의 정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카고 학파에 대해서 발표해 드릴게요. 시카고 학파란 시카고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일당의 경제학자를 말하고 신자유주의 학파라고도 불립니다. 합리적인 경제 운영을 도모하고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가격 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시카고 학파의 대표학자, 부학자 데리고 왔어요. 밀턴 프리드먼과 하이에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 미국의 경제학자로서 자유방임주의와 시장제를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주장했고요.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 화폐적 경기론과 중립적 화폐론을 전개했고요. 화폐와 경제 변동의 연구가 인정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카고 학파 태동된 배경 자체는 1970년대에 세계 경제의 성교 파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생산 비용의 상승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그런 시카고 학파의 중심으로 한 통화론자들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등장한 학자들이 자연 실업률을 가설을 주장하면서 나타났는데요. 시카고 학파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케인즈 학파의 경제 정책 효과를 부인하면서 단기적 상황에서의 정부 팽창 정책은 물가 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그를 통한 또 정부의 복지 정책을 통한 근로 이용에 형식화하면서 복지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시카고 학파가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는 시나필 수렴설을 주장했는데요. 원래 고전적 화폐 수량설의 부활로서 시나필 수량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는 그 고전적 화폐 수량을 있어서 자신의 하나의 시각을 좀 더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산 내지 자본에 관한 이론의 테두리를 표현을 했으며 화폐 수렴함수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네, 다음은 세케인즈 학파입니다. 먼저 세케인즈 학파의 역사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밀턴 프리드먼을 시작으로 하는 통화주의로 케인스 학파의 재정, 금융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세 케인즈 학파의 입장으로는 미시적인 가격이나 임금의 경직성을 유도해 재량적인 재정, 금융정책의 유효성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이 대표 학자로는 스탠리 피셔, 올리베어 블렌차드, 그레고리 맨큐가 있겠습니다. 이 세 케인즈 학파의 이론으로 내부자, 외부자 이론이 있습니다. 내부자, 외부자 이론이란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인데 내부자는 고용된 근로자를 뜻하고 외부자는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기본 가정으로는 첫 번째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내부자가 외부자가 높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외부자는 협상력이 존재하지 않고 내부자는 독점적 협상력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전환 비용 때문에 내부 노동 시장을 선호한다는 가정이 있겠습니다. 이 내부 외부자 이론으로는 내부자의 높은 임금의 대가로 비노조원은 실업이라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상황 속에서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 구조적 실업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조가 조직된 내부자 외부자 문제의 케이스에선 노조원들은 기업과 협상의 내부자로서 외부자의 희생, 즉 실업자의 희생으로 높은 임금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내부자 외부자 문제입니다. 노조의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가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그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으로 효율임금 이론입니다. 효율임금 이론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시장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해서 생산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임금입니다. 이 효율임금 도입은 처음 1920년대 포드 자동차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일당으로 하루에 $5라는 일당을 지급했는데 이 $5는 당시 미국 전체 평균 임금의 3배일 뿐만 아니라 지역 평균 임금의 2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효율 임금 이론은 테만 모델, 역선택 모델, 이동 모델, 선물 교환 모델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노동자의 태만을 방지할 수 있어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고 질 높은 노동력, 노동 이동률이 감소, 그리고 고임금을 지불함으로써 그 노동자의 노력을 교환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저는 정리 및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앞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전학파는 산업혁명을 배경, 그리고 자유방임주의를 기초로 하였고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케인즈 학파는 대공황을 배경으로 하였고 자유방임 시장의 반대인 정부의 시장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였다는 것을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카고 학파는 신자유주의 학파라고도 불리고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고 그 다음에 합리적 기대이론, 복지병을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케인즈 학파는 내부자 외부자 이론, 효율 임금 이론, 그리고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그 정부 개입을 주장하였다는 것을 키워드로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전학파와 시카고 학파는 개인주의적 자유경제체제를 옹호하여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였고 케인즈 학파와 세케인즈 학파는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체제를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지지하였습니다. 이거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를 대표적으로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공급이론, 수요이론, 가격 신축적, 가격 경직적, 그리고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자유방임주의, 작은 정부, 개입주의, 큰 정부, 이것을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